전체 국가와 중앙집권적 영역국가,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한 삼국, 초기 삼국은 5부 내지 6부의 연맹체 국가로 발전하였다. 우리 저번에 5부 하면 어느 나라였어요? 부여라든가 아니면 고구려, 5부족 연맹체였죠? 6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 경주지방에 6개 부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연맹체 국가, 연맹왕국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나라 부여였죠. 한 가운데 왕이 있고 지방은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요 나라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왕권이 어때요? 약합니다. 그래서 국왕을 대가들이 선출을 했고요. 대가들은 지방을 독자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즉 왕이 마가, 우가 지역을 왕이 통치하지 못하죠. 왕은 여기 한가운데 중앙만 통치를 했고요. 요 지역은 우가의 대가들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자, 흉년이 들면 국왕이 책임을 졌고요. 그럴 정도로 왕권이 미약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왕인 이유는 요 5개의 부족장 가운데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죠.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왕이 됐다. 그래서 왕권이 중앙집권적 국가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부여라는 나라를 보면 순장풍습은 있었다. 순장풍습도 있었다라고까지 우리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왕권이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자, 이들 이들 초기에는 연맹체 국가로 시작했지만 이들 국가들이 서서히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아마 새롭게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그 땅을 지방 대가들이 차지를 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차지했을까요? 왕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토가 확장되면서 왕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넓어진 겁니다. 넓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왕이 통치하지 못했던 지방의 대가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까지도 왕들이 이제 어때요? 서서히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영토 확장가 되면서 왕권이 서서히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왕위 세습.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위 세습은 맨 처음에는 아까 저 연맹주 국가는 왕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출했다고 그랬죠? 왕권이 미약할 때는 선출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면 세습입니다. 근데 이 세습도 맨 처음에는 형제 상속,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이 되는 거에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이제 형이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 아들이 되는 형식으로 세습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등제의 바탕을 둔 중앙집권적 관료 조직을 마련하게 됐고요.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됐고요. 또 이 와중에서 신분제가 마련됩니다. 원래부터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라식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원래부터 왕족은 성골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에 살고 있었던 족장 출신들은 뭐가 됩니까? 진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었던 세력들은 신라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지방의 족장들은 육두품이 되겠죠. 그 지방 족장의 관리들은 뭐가 될까요? 오두품이 되겠죠. 아니면 더 먼 곳에 있는, 아니면 더 작은 지역의 부족장의 우두머리는 뭐가 됐을까요? 이제 뭐 사두품이 됐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적 영역국가가 되면서 신분제도도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때요? 법으로 못 박아야겠죠. 빵빵빵. 법으로 못 박으면서 뭣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법, 율령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영역국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된 건 왕이 세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등자와 같은 이제 어때요? 관료 조직이 마련됩니다. 세 번째, 신분제도 마련됐고요. 네 번째,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뭣도 만들어질까요? 이걸 이제 어때요? 사상으로 왕권 강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뭣도 만들어집니까? 이제 불교도 수용되게 되겠죠. 이제 요런 모습들이 중앙집권적 영역국가가 되겠죠. 다가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료들은 다 누구 밑에 존재하게 됩니까? 이제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의 지배를 갖게 된 신하들을 어때요? 이제 서열을 만들어지게 해줘야죠. 서열을 만들면서 백제는 16개로 서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10개로 서열을 만들었고요. 신라는 나중에 몇 개로 만듭니까? 17개로 만듭니다. 17개로 만들어지는 뭣도 만들어져요? 관등제가 만들어져요. 이 관등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다, 중앙집권적 영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귀족회의. 왕권이 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왕이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라 화백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귀족회의의 우두머리 상대등이죠? 상대등. 혹시 이제 모르니까 여러분들 써놔보세요. 상대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 화백회의 원칙은 뭐였어요?
만장일치 원칙이었죠. 뭐 고구려나 백제도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것과 거의 비슷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대 등 그다음에 만장일치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둠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이제 고구려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맨 처음에는 좁은 졸분성,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오녀산성 산꼭대기에 있던 곳에서 좀 넓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국내성으로 유리왕 때 수도를 옮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의 토대를 만든 건 요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했고요. 폐쇄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발전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9년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누가 왕위를 독점합니까?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할 때에 비해서 어느 한 부족이 왕위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 오부의 지배 세력을 이제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켰다. 중앙귀족으로 오부의 세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왕권이었대요. 강화된 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고구려는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거 이제 우리 경제에서 배울지 모르겠어요. 춘대춘합의 진대법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왕위가 형제 세습에서 이제 뭘로 발전했다? 부자상속으로 발전했다. 왕권이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부의 지배 세력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됐다고 그랬는데 전통적인 고구려의 오부 명칭 계루부, 소로부, 연로부, 전노부, 순노부였죠. 이게 중부, 동부, 서부, 남부 즉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바뀝니다. 행정구역으로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뭡니까? 고국천왕 때 왕권이 강화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천왕 자 한 사군 가운데 하나였던 낙랑군을 축출함으로써 대릉광역을 확보했다. 뭐 요건 이제 말은 많지만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력을 축출할 정도로 고구려 미천왕 때 왕권이 강화되었고요. 고구려왕 때 왕권 강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백제 근초고왕은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상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 위기를 극복한 왕이 누굽니까? 소스림왕입니다. 소스림왕. 그래서 중앙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했고요. 아까 율령 반포했고요. 불교를 조용하면서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를 했고 소스림왕 다음에 왕이 된 게 고왕, 양왕 그 다음에 누굽니까? 광개토 태왕이죠. 그래서 광개토 태왕 때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스림왕의 이러한 어때요?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백제입니다. 백제. 한강역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가 백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 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 고구려가 아니라 뭐다? 백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립법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유의민. 아무래도 이제 부여 고구려까지 나오는 이유는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고구려의 얘를 뭡니까? 개국한, 건국한 누구? 주몽의 양아들 온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을 했다. 그 다음에 만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출발했지만 만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제 어때요? 이제 백제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그마한 즉 한강유역의 조그마한 소국에 불과했던 백제가 중앙집권적 영토국가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만든 왕이 누구냐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때 백제는 한강유역을 장악을 하면서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뭘 도입한다? 관등제를 도입합니다. 요거죠. 요거. 백제 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신라 거 17개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16관등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16관등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무슨 왕 때냐면 바로 요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그리고 뭣도 만들어요? 관등제도 도입을 했을 뿐더러 뭣도 만듭니까? 관복도 만들죠. 즉 이제 높은 관리, 낮은 관리 있잖아요. 높은 관리, 낮은 관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들 서로 입는 옷 색깔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옷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자색, 비색, 청색. 아까 신라 같은 경우도 자비, 청황 그렇게 관등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이 서로 달랐잖아요. 요걸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바로 요 백제 고이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고이왕 때 이제 어때요? 체제를 정비했고요. 이제 백제가 발전한 건 근초왕 때입니다. 자, 만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남해안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아까 무슨 왕이었어요? 고구려 고국원왕을 공격을 해서 전사시켰고요. 이제 백제가 어디까지 진출하게 됩니까?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평양 바로 이남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황해도를 장악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진이 뭐 어딥니까? 요 중국 남쪽이죠. 이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중국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 가운데 남쪽에 있던 나라 동진까지 진출했고요. 산둥반도 진출했고요. 요소 진출했고요. 또 어디까지도 진출했다. 일본 외까지 진출하면서 근초고왕 때 백제는 동아시아의 해상 왕국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때 백제는 외 왕에게 백제 왕이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지도죠? 그래서 칠지도가 나오면 무슨 왕입니까? 바로 요 근초고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백제는 불교를 수용했다. 아까 요 근초고왕, 요 칠지도와 연관해서 근초고왕 같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입니다. 진안이었죠. 진안. 그 다음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됩니다. 박역고세, 석탈해, 기말지. 그렇게 순서가 됐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내문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합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왕을 할 때에 비해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권이 그만큼 어때요? 강해졌겠죠. 그 다음에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신라는 왕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역거사 때는 거서간, 족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남해왕 때는 다 함께 차차웅을 썼어요.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석탈해. 유리이사금. 세 번째 임금, 유리이사금 때는 이사금이라는 용어를 썼죠. 유리왕 때는. 이사금은 오늘날 임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내문왕 때부터 마리간, 대족장이라는 의미의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내문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가야를 공격을 합니다. 금강가야죠. 가야를 공격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신라를 괴롭혔던 백제, 가야, 외 연합 세력에게 큰 타격을 줬고요.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도와서 신라를 도와서 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요 호우총에 있는 호우명 그릇입니다. 여기 보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요 그릇이 나온 게 어디냐면 신라 경주에 있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무덤 이름을 우리가 호우총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신라에서 이런 무덤이 나왔을까? 바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내무랑의 왕권을 강화한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지등왕 때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바꿨고요. 왕후를 중국식으로 해서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등왕 때에는 상당히 많은 제도를 어느 나라식으로 바꿨다? 중국식으로 제도를 바꿉니다. 중국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무슨 왕입니까? 지등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경을 보급했고요. 우경은 뭐예요? 소죠, 소. 자, 소를 이제 농경에 이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향상이 되었고, 지등왕하면 우리 뭘로 유명해요? 울릉도 동남저 백길 따라 200리. 자,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한 것 또한 지등왕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요 내무랑 지등왕의 활약에 힘입어 법흥왕 때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의 발전을 이제 완성을 합니다. 율령반포합니다. 17개 관등 아까 봤죠? 아이고 또 잘못되네. 17개 관등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 정비했고요. 골품제가 마련이 된 거 바로 요 법흥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까지 공인합니다. 불교까지. 그러니까 신라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무슨 왕 때예요? 바로 요 법흥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흥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입니다. 가야는 변환해서 발전을 했죠. 자, 초기에는 6개 가야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죠.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제 어때요? 가야 변환 때부터 상당히 뛰어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제철 기술을 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이 동이새를 외라든가 아니면 낙랑 지역에 수출했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백제 지역으로도 수출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를 중심으로 일본 세력도 오고요, 백제 세력도 오고요, 낙랑 세력도 오니 이들을 이용해서 가야는 어디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신라를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견디다 못해 아까 내무랑이 누구에게 광개토대왕에게 원병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군사 5만을 주어서 이제 어때요? 금강가야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광개토대왕, 내무랑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고 그러면서 금강가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가야의 세력이 바뀝니다. 어디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대가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섬진강 하류의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대하면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되면서 멸망하고 맙니다.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가야는 중앙집권적 영토국가로는 완전히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가야 토기 있죠. 가야 토기. 시에키 토기라고 하는데요. 가야 토기가 대단히 발전했고 이 가야 토기가 신라 토기 발전 아니면 외 토기 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됩니다.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